이 시간에는 그 현실 정치적인 소재를 가지고 여러분과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경수 지사와 전해철 의원을 문재인 대통령이 비호한다, 감싼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김경수와 전해철을 비호하는 거, 저는 이것은 심한 패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 정치 인식에 혼동이 있는 건 아닐까, 또는 착란이 있는 건 아닐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 정치 착란적 행위가 김경수 지사와 전해철 의원을 비호하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이 심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자, 보도되었듯이 김경수 지사는 재판에서 징역 5년, 특검에 의해서 구형을 받았습니다. 최종 선고가 어떻게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속단할 수가 없고, 아직은 이 김경수 지사의 유무죄 여부를 함부로 말하는 것은 저는 성급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김경수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할 대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함부로 김경수 지사의 유죄를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비록 구형은 떨어졌고 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도 있지만 최종 판단 때까지를 기다리는 것이 저는 여러모로 유리하고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김경수 지사에게는 징역 5년, 그리고 김동원 씨, 즉 드루킹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됐죠. 시정입니다. 이 법원이 과연 이 김 지사가 범행을 지시했는지,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이 김 지사뿐만 아니라 드루킹까지도 이 형량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이제 두 가지 지금 혐의를 받고 있어요. 지난 대선에서 김 씨에게 네이버 댓글을 조작해서 여론을 조작하게 한 혐의, 이것은 이제 업무방해죄라고 하죠. 그리고 6.13 지방선거를 도와준 대가로 김 씨의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한 혐의입니다. 사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물증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참관했다는 증언, 이런 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그 주변인들의, 그리고 실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입니다만은, 그래도 제3자의 입장에서 참 속단하기는 어렵죠. 반면에 이 지방선거를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한 제안, 저는 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봐요. 센다이 총영사직을 그 오사카 영사직 대신에 제안한 건 맞는데, 이게 지방선거의 대가로 했는지, 아니면 대선에서 이 댓글들을 수없이 만들어준 그 대가성으로 했는지, 저는 오히려 후자 같아 보여요. 그래서 바로 6.13 지방선거와 이 센다이직 제안, 이걸 연결시키는 논리가 저는 조금 허술하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김 지사한테는 징역 3년과 징역 2년이 더해져 가지고 5년이 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댓글 조작을 지시한 데에 3년, 그리고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게 2년, 그래서 합해서 5년이라 그겁니다. 일단 이 특검의 형량은 일반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무겁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각각 따져보아도 이 보통 통상 내려지는 형량과 비교하더라도 3년과 2년은
가볍지 않은 형량인 건 사실입니다. 특검 측에서는 이 댓글 조작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다라고 보는 것 같고, 이 박상용 특검보는 선거를 위해 사조직을 동원하고 공직을 거래의 대상으로 제공했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문제 관건은 과연 이 김 지사가 네이버의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는지 이제 여부인데요. 이런 문제를 그 IT 전문가 김인성 선생은 그 네이버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네이버에는 안 문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요. 지금 이 사건을 논의할 때 네이버까지 덧붙여서 하면 논점에 혼란이 생깁니다. 그 문제는 따로 논의를 해야 돼요. 자칫하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김경수나 드루킹이 네이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겁니다. 김 지사가 김 씨에게, 드루킹에게 댓글 조작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주장이 먹혀 들어간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덩달아서 무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김 지사 측은 이 킹크랩을 이용해서 댓글을 조작하는 사실을 자기는 몰랐다는 입장을 펼칩니다. 물론 이 김 지사의 유죄가 확정된다면 이것은 심한 정치적 타격뿐 아니라 이 문재인 정권 자체에도 심한 그 불이익을, 심한 타격을 줄 사건이면 틀림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경수 의원의 도지사 출마를 반대하고 경고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전해철 씨가 국회의원직을 가질 때에도 다른 철자로 끝나는 두 사람하고는 좀 다르구나 하는 생각도 했고, 그가 경기도지사직에 도전할 때부터 두 가지 이유로, 첫째로는 도전할 만한 명분이었고, 둘째로는 성공 가능성도 아주 희박한데 왜 저런 무모한 짓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걸 방송에서 피력했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 지금 김경수의 지사직 진출, 이것은 문재인 정권에 심한 타격을 줄 만한 이 소지를 안고 있는 사건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고, 전해철 의원은 도지사에 출마함으로써 이재명 후보와의 그 진흙탕 싸움을 시도하고 이 한국 사회를 아주 혼탁하게 만들고 아주 불용한 것으로 이 정치와 사회를 혼란시킨 책임을 져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듭 일관되게 얘기했듯이 두 사람은 지사직 출마 자체가 잘못된 일이었고, 이것은 문재인 정권에 오히려 해가 되는, 문재인 정권을 내부 분열시킬, 약화시킬 소지가 크다고 말해왔고, 지금도 그런 신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아무튼 재판부는 내년 1월 25일 이 드루킹과 이 경공모 스태프들에 대해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1심 선고죠. 그리고 그날 오후 2시에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도 선고하고 이 사건들이 일단 1심에서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1월 25일이 말 그대로 김경수나 드루킹한테는 이 운명의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김경수 지사가요, 그 특검의 그 구형 직전에 이른바 그 최후 진술이라는 걸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제가 따왔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논리도 너무 빈약하고 주체적이지도 못하고, 과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도지사직이나마 제대로 운영을 할까 노련하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근시안적,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치졸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도지사는 물론이고 대권 운운까지 한다는 것인지 참 이해하기가 난감했습니다. 똑같이 기소된 그 이재명 경기지사에 비하면 철부지 수준이라는 것이 최후 진술을 읽어본 저 자신의 소감입니다. 이것은 제가 어떤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드릴 말씀이 아닙니다. 이재명과 김경수의 실증적인 언행을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일단 김경수 지사는 그 재판, 자기가 기소되어서 국민과 경남도민에게 송구하다, 뭐 이런 말을 누구나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건 초기에 특검 도입을 최초로 주장했다, 이런 걸 말했는데, 특검 도입을 주장한 것은 자한당입니다. 자한당이 주장하니까 그다지 오랜 시간 머뭇거리지 않고 응하겠다는 말을 했을 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논리를 펴요. 김경수 지사는 김동원과 경공모 일부 회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들의 인사 추천 요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요구들이 당연히 관철되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저는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드루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가 요구했던 것을 들어줬어야 된다. 이 사건이 지금 왜 불거졌습니까? 그가 요구했던 것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불거졌는데, 저는 어떻게 이런 것이 이렇게 인과관계로 엮일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엮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런 논리가 먹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것도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와의 전화통화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무리한 요구들이 있었다. 만일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었다면 당연히 그런 요구도, 아니 오히려 만남까지도 주선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도 아주 전혀 비논리적이에요. 주선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 것이, 이게 어떻게 그 인과적 관계를 갖느냐, 그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자신들의 인사 추천이 무산되니 그에 대해 불만을 품고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반발했던 일부 온라인 지지자들의 일탈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습니까? 저는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도 김경수 지사는 약간 호도하거나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댓글 조작을 통해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것이 본질이고, 여기에 누구까지의 선이 가담했느냐가 두 번째 본질이지, 무슨 온라인 지지자들의 일탈 정도로 표현될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당시 온라인 지지 모임은 경공모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지지 모임에 대해서도 오프라인 모임 행사 참석 요청이나 아니면 의원회관에 회원들이 찾아왔을 때 제가 시간이 되는 한 가능한 한 성실히 맞아주었고 성심성의껏 만났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선거 때 지지자들이 찾아오는데 이런 말은 사실 할 필요도 없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것이 정치인의 숙명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숙명이라고도 되겠지만 그게 정치인의 일이죠. 자, 그러면서 김경수 지사는 이런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일탈 행위를 하는 집단일 줄을 미리 알아보지 못한 것은 자신의 불찰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겠다 그랬는데, 그 정치적 책임이 뭔지, 그게 뭔지 이렇게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말로만 끝나는 것인지, 이런 또 의문은 또 들어요. 자, 그 다음부터가 이제 아주 읽는 사람을 당혹스럽게 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는 타이틀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청와대 근무 당시에는 혹시라도 대통령님께 누가 되는 일이 생길까 싶어 동창회나 향후회 같은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재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이 친노 인사들은 지금 어떤 한계에 봉착해 있냐면 그저 노무현만 얘기하면 자기들의 모든 것이 이렇게 무마되는 거예요. 이건 유시민 씨가 경기도지사 출마해가지고 대통령님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참 한국 정치의 큰 문제입니다. 노무현은 노무현이고 자기는 자기고 노무현의 죽음은 죽음이고 자기는 지금 도지사로서의 공직자의 역할을 하는 거지. 어디 법정에서까지 지금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는 말을 이렇게 쓸 정도의 한심하고 얄팍한 이 정치의식과 논리력을 가지고 있는지 좀 짜증납니다. 제가 대통령님과 함께 봉하마을에 내려가서 서거 이후에 대통령님의 고향인 김해을 총선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런 걸 알켜서 부적합한 권위의 호소라고 합니다. 이 다이어트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철학자를 인용하는 식의 이 사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을 끌어다 말하고 있다 그겁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도 이런 걸 알면 정말 짜증날 거예요. 신물 날 것 같아요. 저는 이 신노들이 왜 나를 이렇게 끝까지 나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들 이득을 취하는가. 제가 잘못되는 것은 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님께 누를 끼치게 되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자기는 조심해왔다. 여러분, 한 나라의 공복이 될 사람, 한 나라의 도백이 될 사람, 그리고 한 국가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돌아가신 자기와 가까웠던 자기의 주군을 기준으로 해서 언행했다는 이 말 자체가 아주 저열한 수준의 정치의식이라 그겁니다. 자, 또한 자기가 2012년에 박근혜 정권의 댓글 조작이 큰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그 댓글 조작 그거 모르고 있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 했다는 이 말은 말을 바꿔가지고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했다면 이건 더 큰 문제로 삼을 수가 있겠죠. 2016년 11월 9일에 저들이 주장한 대로 저에게 그런 시련이 있었거나 그런 제안이 있었다면 그날로 그들과의 관계는 끝이 났을 것이다. 이제 자기가 그런 부당한 제안을 하는 사람들인 줄을 알았더라면 자기는 끝냈을 것이다. 이건 자기를 변명하는 말로서 할 수는 있는 말인데 이 법정에서는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지 이렇게 감정에 호소하고 무슨 죽은 사람의 권위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을 법정에다 불러내고 저는 이런 방식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이 김경수 지사는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도지사를 출마를 안 하고 싶었다. 근데 왜 했어요? 지금 이런 말이 먹히려고 생각해. 그러면서 이유로 된 것이 너무나 경남 도지사를 하고 싶지가 않아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경남에 출마하라고 권유하고 설득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지금 서울에서 연임시장을 하고 삼선에 도전한 박원순 씨가 말 그대로 미쳤다고 경남에 내려가가지고 출마를 하겠어요? 도대체 비합리적이고도 설득력이 없는 변명으로 김경수 씨는 지금 일관하고 있어요. 또한 자기는 출마 안 하려고 했는데 국회의원이건 도지사건 전부 중앙당의 강력한 요청 때문에 출마했다. 저는 이 김경수 씨다가 이런 식으로 이 수준밖에는 안 되는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정말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대선이 끝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어야 한다. 이런 말을 자기는 많이 했다. 이게 법정에서 할 최후의 진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참 저는 답답합니다.
이 한나라의 도지사, 방백, 그리고 대권 주자로 거론되기까지 하는 사람이 이렇게 단순하고 근시안적이고 비합리적인 이 수준이라면 참 이 친노, 이 친문 집단에서 왜 유시민 씨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말빨이 통하고 노무현 재단 이사장까지 맡게 되었는지 그럴만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지금 전해철 의원을 최인호 의원과 묶어서 혼자만 버릴 수는 없으니까 내년 1월 1일 개최되는 브라질 대통령 취임식의 특사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특사라는 것은 국가 원수를 대신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에게 부여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해철 씨야말로 6.13 지방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거의 경선 불복적인 태도, 그리고 지방선거 불복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해경궁 홍 씨를 조작해내고 끊임없이 배후에서 이 경기도 선거판과 정치판을 혼탁하게 만든 장본인 아닙니까? 자, 여러분, 전해철 씨는 민주당에서 징계되어야 할 사람이에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제정신이라면 전해철 씨는 읍참 마속되어야 할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특사로 보낸다? 자,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다분히 현실 착란적이거나 아니면 중종처럼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충성스러운 측근들만을 이렇게 감싸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확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문 대통령이 경남을 방문한 것이 3번째입니다. 내가 그때는 얘기를 안 했는데, 게다가 지난달 12월 13일 경남 도청을 또 의도적으로 방문했죠. 그러니까 창원 한번 찾고 1월과 9월에 거제 방문을 했고 지금 3번째예요. 이것을 이른바 그 PK 지역의 지지율 하락을 의식하기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나 이건 누가 보아도 재판에 회부되어 있는 김경수를 비호하는 행위처럼 비칠 수밖에 없어요. 문 대통령이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면 정말로 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고 한 나라의 지도자가 아니라 한 정파의 지도자밖에 되지 않는다, 그겁니다.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추모제를 시청 앞에서 왁자하게 열었죠. 시청 앞 광장에서 그때 당시 그 야당 대표였던 김한길 씨가 거기에 참석을 하러 갔다가 극문 똥파리들에 의해서 멱살을 잡히는 수모를 겪었죠. 저는 그때도 이 문재인 씨가 그 사람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런 전제를 붙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을 하는 것 보고 참 이상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장례식 또는 추모식에서 번번이 빚어졌던 무슨 특정 정치인을 내쫓고 심지어는 물을 뿌리기까지도 하는 이런 짓들을 하게 되는 배경에는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비호하는 행위들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 자, 이러면서 저는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을지 심하게 우려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다행히도 김정은 북위원장이 친서를 보내서
이 남북 관계를 좋게 하려는 의지를 또 비력했다는 소식이 들리긴 합니다만은 국내 정치적인 문제에서 이렇게 자기 사람 끌어안기만을 하고 정적이 되는 또는 경쟁자가 되는 세력들에 대해서 배타적 태도를 취한다면 이것은 이 남북 문제까지도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알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초기 한 2, 3주 지지율이 82 내지 87%로 나타났었죠. 박근혜의 경우에는 71%, 이명박 79%보다는 높았지만 김영삼의 85 내지 92보다는 이제 낮았어요. 근데 사실 말입니다. 이 지지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3분의 2라는 거. 3분의 2라는 것은 압도적 지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3분의 2가 찬성하면 헌법도 고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분의 2, 즉 67% 이상의 지지는 67이건 90이건 다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 감정을 얘기할 때도 자기 지역의 사람들, 자기 고향의 사람들을 좀 더 많이 찍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지만 그 몰표 현상이 3분의 2가 넘어가면 그건 대단히 건강치 못한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늘 해왔어요. 우리가 영원함의 지역 감정을 얘기할 때 과연 어느 쪽에서 먼저 자기 지역 후보에게 3분의 2 이상의 몰표를 줬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겁니다.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이제 이하로 언젠가는 떨어지게 된다는 것은 경험칙으로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거예요. 크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까 지난 방송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워낙 기대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2, 3, 4, 5로 나오고 있는데 이 문 대통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때 지지율이 41.1%였거든요. 그 윗선만 유지하면 저는 선방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선거에서 얻은 지지율보다 더 낮아질 경우에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지고 우리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또한 부정적이라는 점이 좀 걱정은 좀 됩니다. 이 초기에 말입니다. 이 문 대통령은 인천공항 물 좀 마시겠습니다. 인천공항 그 비정규직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세월호 교사 순직 인정. 자, 이런 속 시원한 조치들을 취했지만 이런 조치들이 뭐가 문제냐? 다 즉흥적이고 인기 영합적이었고 시스템화하지 않고 제도화하지 하려는 노력들이 정규화하지 하려는 노력들이 없었다는 점에서 좀 불안했어요. 법 제정이 뒤따라야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래도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에 보내야지 그 말이라도 했지. 이 국가보안법이나 이른바 정치범들 양심수 석방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는 점.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실망했다고 하지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 그런 걸 하리라고 정말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실망하지는 않고 그저 대선 지지율이나 잘 유지하면서 이 정권이 이 박근혜 정권의 이기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정도의 이 높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인사가 만사다 이런 말을 그 김영삼 대통령도 했고 많은 사람이 했지만 인사가 만사라는 말에도 상당한 맹점이 있습니다. 좋은 인사를 쓰는 것이 제도화되고 관습화돼야지 되는 거지. 나라가 어지러워졌을 때 인사 문제를 가지고 그걸 돌파하려는 그러한 시간은 이건
그 시대가 난세라는 증거입니다. 왜? 제도화하지 못하고 이것을 정례화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의 힘을 빌어서 인사 문제를 가지고 이 센세이셔널하게 국면을 전환하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그 제도화하거나 이것을 이 정례화할 생각을 하지 않고 툭하면 사람 바꾸는 것으로 이 관심을 끌어가지고 이 민심을 이 무마하려는, 그러면서 계속되는 이 이벤트, 성탄복을 산타 할아버지 복장을 입고 그다음에 계속되는 이 감성적인 이벤트 위주의 이 행사가 말 그대로 그것도 몇 번 먹히는 거지. 저는 이제는 1년 반 이상 된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더욱 해롭게 하는 사람이 바로 탁현민 행정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군중 심리를 이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김수영 시인의 말대로 이 군중 민초는 바람이 불면 누구보다도 빨리 눕지만 또 누구보다도 빨리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한 번, 두 번 백성과 민초를 속일 수는 있지만 세 번, 네 번까지는 어렵고 다섯 번, 여섯 번 속이려고 들 때 그것은 자멸의 길이라는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미래지향적 사고, 이 전략적 사고를 좀 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지금 1987년 체제가, 이 정권 교체가 그동안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둘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전두환 체제가 끝장나고 전두환 시대의 헌법이랑 그건 이제 민주주의하고는 거리가 머니까요. 그나마 이제 직선제 헌법이 이루어지고 이 민정당의 노태우가 민자당 합당을 하고 민자당 집권이 두 번 이루어지죠. 즉 노태우와 김영삼의 연이은 두 번의 집권입니다. 그랬다가 김대중이 정권 교체를 이루죠. 그러고 나서 김영삼에 뒤이어서 이번엔 그 반대편인 김대중과 노무현의 두 번에 걸친 집권이 또 이루어져요. 김대중과 노무현의 집권 이후에는 지금 이명박과 박근혜의 또 두 번 연이은 집권이, 즉 8년 주기로 이른바 민주개혁 세력과 좋게 얘기할 때 이 보수 세력, 보수 수구 세력의 집권이 이렇게 8년 차이로 지금 교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명박과 박근혜의 두 번 집권, 그리고 문재인이 집권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집권도 수구 보수가 아닌 세력이 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 이런 주장을 하면 이게 이제 귀납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또 그럴 가능성도 많은 게, 일단 자한당이나 바미당에는 일단 대선 후보감이 너무 없어요. 그건 사실이죠.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방송에서, 지난번 방송에서 그 말씀드렸던 그 통시적 지식인이 주도하는 기득권과 거리가 먼 제3세력의 집권이 이 한국 사회에는 대단히 필요하다, 시급히 요구된다, 이런 말을 할 때 이 정권 교체의 방법론에 대해서도 장치적이고도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그겁니다. 자기를 심하게 모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만 가능하면 적을 줄이는 것, 이것은 정치의 기본입니다. 지금 김정수 지사와 이재명 지사는 같은 지사로서 거의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혐의가 그들의 죄질에서 어떤 차이가 있냐, 이런 건 현실적인 건 아니고, 현실적으로 둘 다 도지사에 당선됐고 같은 당에서 당선됐고 둘 다 기소됐고 둘 다 재판을 앞두고 있다 그겁니다. 이런 문제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드루킹에 대한 관점도 어떻게 취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걸 이재명을 방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좀 현명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가를 보세요. 이 노태우가 집권 후에 김영삼이 집권했죠. 김영삼은 운이 좀 안 따랐죠. IMF라는 이 초유의 사태로 김영삼의 말기는 폭망한 상태입니다. 자, 망하더라도 폭망을 하면 정권이 바뀝니다. 정권이 바뀌는데, 사실 이회창이라는 후보는 그 사람에 대한 지금 어떤 그 호불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정치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회창이라는 후보는 한국 인재난에 허덕이는 수구 보수 세력에서는 그래도 대단히 유력한 후보였어요. 근데도 김영삼이 너무 폭망을 했기 때문에 김대중한테 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대선에 임할 때 이재명 지사를 따로 떼놓고 보는 사람도 일부지만 이 지금의 문재인 민주당과 같이 묶어서 보는 사람도 또 반 이상 있다 그겁니다. 그런 점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김영삼이 끝나고 이회창이 출마했을 때 이회창이 김영삼의 화형식까지 하면서 김영삼과 거리를 뒀지만 유권자들은 같은 민자당 정권이라고 봐서 김대중한테 표를 줬다 그겁니다. 물론 김대중의 그 후보로서의 자질도 출중했죠. 그렇기 때문에 차기에도 자한당이나 바미당한테 정권을 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죠? 그러려면 민주당이 폭망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보세요. 김영삼이 이제 폭망했어요. 지지율이 막 한 자릿수 가까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김대중으로 정권 교체가 된 거예요. 김대중은 폭망하지 않았어요. 약간 인기가 꽤 떨어진 채로 퇴임을 했지만, 그러니까 노무현이 정권을 이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무현이 김대중한테 만만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노무현은 김대중 집권 초기부터 민주당을 상당한 강도로 비판했어요. 아마 이재명 지사도 이런 점을 이렇게 두루두루 좀 살필 필요가 있어요. 명분 있는 일에는 당에 대한 비판도 하면서 당의 단결도 도모해야지 독자적인 지도력이 형성됩니다. 어쨌든 그러고 나서 김대중은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다 그겁니다. 자, 그런데 이 노무현이 폭망한 거예요, 여러분들. 노무현이 얼마나 폭망했습니까? 노무현 때 열린우리당의 최종 지지율이 8% 7% 나왔잖아요. 폭망했으니까 이명박의 당선을 무난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박근혜로까지 이어지게 만들었다 그겁니다. 왜? 야권에 좋은 후보가 없었어요.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2017 대선에서 문재인은 쉽게 이겼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재인이 잘나섭니까? 아닙니다. 박근혜가 폭망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 교체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참 여러분들 이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무조건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는 옳고 자기 반대인 사람은 무조건 틀리다. 같은 재판을 놓고도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은 죄종심이 나와야 되고 자기가 반대하는 사람은 구형만 떨어졌어도 나쁜 놈이다.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무슨 이재명 지지자 가운데
김경수가 밉다고 해가지고 김경수하고 각을 세고 있는 드루킹까지 엄호하려고 하고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김경수와 드루킹은 공범관계냐 아니냐 이걸 지금 재판에서 가리고 있는 거고 그래야 되는 거지. 김경수와 드루킹을 친문 극문들은 차별해가지고 김경수는 좋은 정치인이고 드루킹은 범죄자고 그리고 또 반대로 이쪽 세력은 드루킹은 피해자고 저항자고 김경수는 나쁜 사람이다. 이런 단순 사고적인 흑백 논리는 안 된다 그겁니다. 그러면 제3세력의 직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이재명 지사의 직권을 바란다면 일단 민주당이 너무 폭망해서는 안 돼요. 박근혜, 노무현, 김영삼처럼 폭망하면 정권이 넘어갑니다. 물론 전 정권이 너무나 대성을 하면 후보가 되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이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문재인 정권이 대성을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분들에게 제가 충고를 드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사안별로 좀 보편적이고도 포괄적인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너무나 어려워질 때는 편을 들고 그들이 횡포를 부릴 때는 정당하게 맞서고 그들이 불공정할 때는 예컨대 지금 김경수와 이재명이 똑같은 이슈에 있다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불공정하잖아요. 김경수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당에서 징계를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이재명에 대해서는 뭐 심지어 들리는 말로는 남북관계 행사, 철도 착공식 이런데 무슨 뭐 정초에 무슨 종타종하는데 이런 데까지도 선거법과 연관을 시켜서 탄압을 하고 있으면 그런 건에 대해서는 그런 건에 대해서는 정정당당하게 맞서야 된다. 이런 것이 우리나라 그 대선의 방식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 김경수와 전해철, 저는 이번에 전해철을 특사로 임명하는 문재인을 보고는 야 이건 심각하구나. 매를 부르는구나. 화를 자초하는구나. 좋게 얘기하면 또 하나의 패착을 정초부터 두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잘해도 전략적으로 사고해야 되고 못해도 전략적으로 사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웬만한 의견 차이는 서로를 포용하고 아주 합리적으로 논의하고 토론하는 이런 제3지대의 정치 문화를 새해에는 만들어 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